돈은 분명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 돈이 많다고 밥 먹을 때 더 행복한 것도 여행 갈 때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이런 일들에서는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 이런 만족감은 보통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에서 나온다. 돈이 있으면 외부 환경에 덜 흔들리고 자기 삶을 통제하기 쉽다. 그 통제감이 삶의 만족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돈이 많다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감은 높아진다. 큰 돈은 분명 인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돈을 추구한다는 건 자기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주요 수단일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중 하나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별 재주가 없어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더 부자로 잘 산다. 물려받는 부로 경제 상태가 결정되는 건 대부분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는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부모 재산에 따라 경제력 차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다. 부자의 자식이 더 잘 사는 것이 정말 부모 재산을 물려받아서일까?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부자의 자식은 그냥 평균 수준의 재산만 가지게 될까? 이에 대한 실제 사회 실험 사례가 있다. 중국 공산혁명 당시 지주들은 모든 땅을 몰수당하고 몰락했는데 그 후 지주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한 연구다. 엘버트 알렛이나 미국 하버드대 교수 연구팀이 중국인 3만 6천여 명을 조사해 2020년 그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농업 국가이고 지주와 보통 농민, 소작인으로 빈부격차가 나뉜 사회였다. 땅을 많이 보유한 지주들이 부자이면서 사회 상층부를 차지한 지배계층이었다. 1900년대 초 전통 중국 사회에서 지주들은 보통 사람보다 평균 20%가량 소득이 많았다. 중국 마오쩌둥은 지주와 보통 농민의 빈부격차가 중국 사회 문제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다. 정권을 잡은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지주들로부터 모든 땅을 몰수해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토지를 완전히 국유화했다. 지주는 한 조각의 땅조차 소유할 수 없게 돼 완전히 몰락했다. 지주 수십만 명이 살해당했고, 살아남더라도 지주와 그 가족은 사회 최하 계층으로 떨어졌다. 공산사회는 계급사회다. 지주의 자식들은 공산사회에서 가장 적대적 취급을 받는 자본가 계급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활동에서 차별받았다. 중국은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됐다. 모두 가난한 게 문제이긴 했지만 어쨌든 빈부격차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못 살았다. 1940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소득이 5%가량 적었다. 지주계급은 완전히 몰락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개방화 정책을 실시했다. 보통 사람이 돈을 벌어도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모두가 돈이 없고 평등한 사회였으니 이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권력자의 자녀라면 모를까 보통 사람은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나 과거 지주의 자손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때는 지주의 자식들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지주의 손주들이 활동하는 시기였다. 개방화 전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못 살았다. 그런데 개방화 이후 지주의 손주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살았다. 2010년 기준으로 보통 사람보다 12%가량 소득이 많았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계층을 꼽으라면 공산당 당적을 가진 공산당원들이다. 공산당 당적은 엘리트만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보통 사람보다 수익이 컸다. 그런데 공산당원보다 지주 자손들의 평균 수입이 더 많았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던 사람이 공산당원보다 2%가량 소득이 많은 것이다. 할아버지가 지주였던 사람들이 지금 더 잘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할아버지의 부가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다시 손주에게 이어진 것이라면 이해된다. 그런데 아버지 대는 완전히 몰락했다. 모든 땅을 빼앗기고 자본가 출신으로 낙인 찍혀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다.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못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손자 손녀들은 공산당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정도로 되살아났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물려받은 재산은 답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주의 자손들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재산 이외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부자는 기준 자체가 높다. 알레시나 교수 연구팀이 그 원인과 관련해 세 가지를 발견했다. 일단 지주의 자손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중등교육까지 마친 사람이 평균보다 7% 많았다. 그리고 평균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었고 뭔가를 해보려고 더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 즉 교육, 일하는 시간, 진취적 경향 등 세 가지에서 차이가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다. 교육, 일하는 시간, 진취적 경영이 필수 요소이고 부자의 자손이 계속 부자인 이유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대대로 전수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자본을 물려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는 기준의 문제다. 어느 정도 배우면 되는지, 어느 정도 공부하면 충분한지 등에 관한 기준 말이다. 자식이 하루 5시간씩 열심히 공부한다고 치자. 그럼 어떤 집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만 하다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좀 쉬면서 하라고 조언하고 공부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런데 부모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박사, 고위 공무원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이들은 하루 5시간씩의 공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최소 하루 8시간은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몇 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몇 년을 해야 한다. 이런 부모는 자식이 하루 5시간씩 공부한다고 하면 싫은 소리를 한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눈치를 준다. 업무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하루 8시간이면 충분히 일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고위 임원까지 오른 사람, 성공한 사업가는 알고 있다. 하루 8시간만 일해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회사에서 하라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아무리 잘해내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보통 가정에서는 자식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주어진 업무만 잘해내면 칭찬한다. 하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뭔가를 더 하라고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 부자의 자식들은 공부든 일처리든 사업이든 최소한 이 중 한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키워진다. 부자가 일부러 자식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자기 기준 자체가 보통 사람보다 높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뭔가를 시킬 때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부자는 그 기준 자체가 높다. 자식도 부모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보통 사람보다 기준이 높아진다.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그 기준에 따라 일하다 보니 보통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히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중국 지주의 자식들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를 배우고 어떤 식으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물려받았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대로 일하다 보니
자손들은 저절로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하며 또 여러 시도를 한다. 그 결과가 완전히 망한 지주의 손자, 손녀가 공산당원보다 더 잘 살게 된 이유가 됐을 테다. 혹자는 과거 지주는 땅을 소유만 할 뿐이고 농부들에게 땅을 빌려줘 소작료만 챙겼는데 무슨 업무 지식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 농민과 지주들을 자세히 묘사한 펄벅의 소설 대지를 보면 농사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지주가 어떤 명을 맞이하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쌀이 좋은지 구별 못하는 지주, 계량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주는 소작인들에게서 끊임없이 사기를 당해 결국 땅을 팔고 지주 자리에서 내려오고 만다. 지주 자리를 지키려면 소작인보다 농사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했다. 부자가 자식,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이 아니다.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중국의 사회적 경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돈 걱정 없을 것 같은 부자, 실제론 자나깨나 돈 생각. 많은 사람이 항상 돈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간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매달 생활비를 체크하고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적자를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를 고민한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 운영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고민한다. 이렇게 계속 돈에 대해 고민하면서 부자는 이런 돈 고민 따윈 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한다. 돈 걱정, 돈 고민, 돈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 부자가 되면 이런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부자들은 돈 고민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걸까? 그런데 부자는 돈 걱정하지 않고 좋기만 할 거라는 생각은 반에서 1등하는 학생, 전교 1등하는 학생이 공부 걱정하지 않고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을 하면 굉장히 행복하고 아무런 고민이 없을 것 같다. 자기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힘들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다. 그런데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은 정말로 행복할까? 공부를 하면 칭찬받는 학교 시스템에서 공부를 잘하니 별 고민이 없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울까?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하는 학생을 잘 관찰해보라. 그 학생이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가? 웃으며 떠드는 시간보다 고민스러운 얼굴, 찌푸린 얼굴을 한 채 공부만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보다 평소 웃는 얼굴을 보기가 훨씬 어렵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한두 문제를 더 틀려도 이 정도는 실수해도 되지 뭐라며 그냥 웃고 넘긴다. 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에서 한두 문제를 틀려 95점, 90점을 받으면 절망에 빠진다. 속상해서 울기도 한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공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부 스트레스가 훨씬 심하다. 항상 웃고 행복해하는 전교 1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계속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시험 성적 결과가 나왔을 때 잠깐 안도감을 느끼는 게 전교 1등이다. 이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다. 아마추어 축구 선수는 국가대표급 선수라면 축구에 대해 더는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가대표급으로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에 대해 뭔 고민할 게 있겠나. 하지만 국가대표급 축구 선수는 축구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아마추어 선수보다 훨씬 많이 축구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한다. 축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프로축구 선수는 곧 그 지위를 잃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부자는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다. 다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돈 고민과는 차이가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 내일, 이번 달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은 별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몇 달 후, 몇 년 후, 나아가 몇십 년 후에 돈 걱정을 한다. 부자가 가지는 돈에 대한 관심은 돈 관리 아니면 투자 관리다. 부자는 돈 전문가들이다. 경제 상황 변화가 그리고 정부 정책 변화가 앞으로 자기 재산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바로 안다. 건물이 있어서 많은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해보자.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한 달에 몇백 몇천씩 월세를 받으니 아무 걱정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건물주는 안다. 주변에 더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면 자기 건물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크게 오를 테고 그에 따라 월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거라는 사실을 안다. 지금 우량 세입자가 나가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려지고 언제 엘리베이터 등을 교체해야 하며 그때 돈이 얼마나 나갈지도 예측 가능하다. 또 나중에 본인이 사망하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건물을 팔아야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때 건물을 금매로 내놓으면 엄청나게 손실을 볼 거라는 것도 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후 자기 재산이 심각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몇 년 후 자기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자는 미래에 자기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망한다. 저런 일이 일어나도 망한다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 돈에 대해 모르면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지만 돈에 대해 잘 아니 돈을 크게 잃을 가능성도 잘 알 수밖에 없다. 지금 돈 관리나 투자를 잘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돈 걱정, 돈 고민, 돈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지금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들은 10년만 지나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며 걱정과 고민으로 나를 지새웠다고 한다. 삼성 반도체가 지금 잘 나간다고 행복해하면서 웃고 다니지 않았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보통 부자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망할지가 그냥 그려진다. 그래서 돈 걱정, 돈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시간 측면에서 봐도 부자가 돈 걱정을 더 많이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돈 걱정을 한다 해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그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일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빼면 막상 하루에 돈 걱정을 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부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다. 일반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남는 여유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나? 축구 선수가 축구에 대해 생각하듯이 부자는 돈에 대해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 돈 생각도 더 많이 한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으면 행복한 생각보다 고민을 더 많이 하는 법이다. 돈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 고민, 돈 걱정도 많아진다. 단, 예외가 있다. 정말로 돈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부자의 가족들이다. 부자에게 돈을 받아 사용하는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껏 돈을 쓰기만 할 수 있다. 진짜 돈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산다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은 의사 본인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다. 의사는 진료를 보느라 바쁘고 휴일도 잘 챙기지 못한다. 의사 가족은 그런 부담 없이 의사의 많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부자도 마찬가지다. 부자 본인은 돈 고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반면 부자의 가족은 돈 걱정 없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부자보다 부자의 가족이 되는 게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돈 걱정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말자. 부자가 되면 돈 걱정을 더 이상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도 말자. 보통 사람이든 부자든 돈 걱정은 누구나 다 한다. 애초에 부자의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건 인간의 숙명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나의 부는 운, 너의 부는 실력. 큰 돈을 버는 건 운일까, 실력일까? 오랫동안 큰 돈을 벌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에 반해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큰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잣집에서 태어난 경우는 분명히 운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로또 당첨자, 재산 상속자 외에도 부자가 많다. 이런 경우는 운일까, 실력일까? 큰 부자가 되려면 실력보다 운이 중요하다는 사례로 자주 제시되는 인물이 빌 게이츠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자 대주주로서 거의 30년 가까이 세계 갑부 명단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23년 포브스 기준으로 세계 6위 부자다. 빌 게이츠는 고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하버드대에 들어간 수재다. 또한 19살 때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하는 등 사업적 재능도 남달랐다. 그런데 이런 실력만으로 빌 게이츠의 성공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빌 게이츠가 컴퓨터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다니던 레이크사이드 중고교에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상당히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 대학에도 컴퓨터가 없을 때 중고교에 컴퓨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었다. 이는 그 학교가 유명한 사립학교였기에 가능했다. 빌 게이츠는 이 학교에서 13살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웠다. 그가 어려서부터 컴퓨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다. 빌 게이츠가 컴퓨터 전문가가 된 건 컴퓨터가 있는 레이크사이드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고 또 이 유명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건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운이 없었다면 19세 나이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빌 게이츠의 성공에는 운이 크나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됐다고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가 레이크사이드 중고교에 다녀서 컴퓨터 천재가 된 건 맞다. 그런데 당시 레이크사이드 중고교에는 학생이 빌 게이츠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학생 300여 명이 재학 중이었고 이들 모두 당시 첨단기기였던 컴퓨터를 맘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컴퓨터로 세계적 갑부가 된 사람은 빌 게이츠와 폴 앨런 2명뿐이다. 같은 운을 가졌던 300명 중 2명이면 확률이 0.67%다. 같은 환경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0.67%뿐이라면 환경이 부자가 되는데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운적인 요소 외에 다른 뭔가 개인적 원인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는 부자가 많다. 그런데 강남 부자 중에도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강남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비싸지 않았다. 어디에 집을 살까 생각하다 강남에 자리 잡았고 그 후 계속 살아왔다면 현재 몇십억 부동산을 가진 자산가가 돼 있을 것이다. 당시 허름한 강남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재건축이 되면서 큰 부자 소리를 듣고 있다. 특별히 재테크를 한 게 아니다. 부자가 되려고 따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남에 들어가 오래 살았을 뿐이다. 이건 운이라고 봐야 한다.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없이 강남에 집을 산 것이고 그동안 집을 팔아야만 하는 큰 사정이 없었던 덕분이다. 또 다른 유형도 있다. 강남에 집을 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산 경우다. 강남에 들어가고자 노력했고 결과가 좋아 강남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는 운 덕분에 강남에 살게 됐다고 말하기 어렵다.
운 외의 다른 요소, 개인의 실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운으로 큰돈을 번 사람이 있고 실력으로 번 사람이 있다. 1970에서 1980년대 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두었더니 몇십억, 몇백억이 됐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운이다. 삼성전자 외에 다른 주식을 샀으면 그런 수익을 얻지 못했다. 설령 삼성전자의 대성공을 예측했다 해도 평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그냥 묻어두기가 힘들다. 그 기간 주식을 그냥 묻어두는 건 투자에 별 관심이 없고 그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는 사람만 가능하다. 평소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20년이 지나 계좌를 확인해 보니 대박이 난 경우인데 이건 투자 실력이라고 볼 수 없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하고 그것을 사고 팔면서 큰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운이라고 보기 어렵다. 운만이라면 50%는 돈을 벌고 50%는 돈을 잃어야 한다. 큰돈을 버는 건 운만으로는 곤란하다. 또 주식 속성상 몇백 퍼센트 이익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주식 수익률이 좋다는 것과 주식으로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건 다른 이야기다. 운이 좋아 주식으로 몇 배를 벌 수는 있지만 주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실제 실력이라 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주식 거래를 잘하지 않고 그냥 사두는 장기 투자라고 해서 실력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장기 투자는 주식을 사고 10년 후 계좌를 열어보는 투자가 아니다. 큰돈을 들여 하는 투자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걸 계속 보유하고 있을지 여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고민은 하지만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했기에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것뿐이다. 이런 식의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운이 아니다. 운 이외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 사업으로 큰돈을 버는 건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좀 다르다.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건 운보다 실력이 더 많이 작용한다. 사업은 부동산, 주식보다 훨씬 더 고려할 게 많고 변수도 다양하다. 그중 몇몇 요소에서 운이 좋다고 큰돈이 벌리지는 않는다. 물론 운이 좋아야 큰돈을 벌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수많은 요소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운보다는 사업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지속성이다. 큰돈을 버는 일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느냐의 차이다. 평소 50점 받던 학생이 어쩌다 90점을 받아왔으면 그건 운이다. 이 90점이 운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시험에서도 90점대를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90점은 분명 운일 뿐이다. 계속해서 90점을 받을 때 비로소 실력이다. 시험은 짧은 간격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하기가 쉽다. 하지만 돈을 버는 건 긴 시간이 필요한 게임이다. 그래서 큰돈을 번 경우 그게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실력과 운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재현성이다. 부자가 돈이 없는 상태가 돼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할 때 또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실력이라면 부자에서 탈락해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운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다시 부자가 되기 어렵다. 현재 부자 중에서도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전문직에 종사해 부자가 된 사람은 대부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만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는 그 비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방식 측면에서는 자신의 부가 실력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더 낫다. 자기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면 재산이 빠져나가기 쉽다. 운이라고 생각해야 겸손해지고 재산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다른 사람의 부가 운이라고 생각하면 그로부터 배울 게 없다. 실력이라고 생각해야 뭔가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 자신의 부는 운이고 다른 사람의 부는 실력이다. 이것이 부와 관련된 가장 좋은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주식을 싸게 못 사는 두 가지 이유.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한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보면 온갖 어려운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실제로 투자는 어렵고 복잡하다. 하지만 성공 투자의 기본 원칙은 굉장히 간단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싸게 사기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지만 싸게 사서 그냥 보통 가격에 팔아도 수익은 난다. 보통 가격에 사면 비싼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비싼 가격에 사면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바보가 아니다. 비싼 가격에는 사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비싸게 팔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통 가격에는 팔 수 있다. 한마디로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은 싸게 사는 것이다.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수익을 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론적으로 투자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실제 투자는 어려울까? 첫째 이유는 사람들은 쌀 때 사지 않기 때문이다.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싸다는 느낌이 들 때 산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싸다는 느낌이 들 때는 보통 언제일까? 이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일 때 싸다고 생각한다. A 주식 가격이 과거 5만 원이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지금 4만 원이다. 20%가 떨어졌다. 그럼 싸다고 생각해서 산다. 5만 원 주식이 3만 원이 되면 40%나 싸졌다. 당장 사야 하는 주식이다. 이전 가격과 비교해 많이 떨어졌으면 싸다고 생각해 산다.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가치법, 원가법, 시장평균법 등이 있다. 가치법은 해당 물건의 가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시장 이자율이 2에서 3%인 경제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1년에 300만 원 월세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부동산은 1억 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식이다. 이때 1년에 3천만 원 월세 수입이면 10억 원 가치가 된다.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익이 1년에 3억 원이면 그 기업의 가치는 100억 원이다. 이때 이익은 3억 원인데 기업이 80억 원에 거래되면 싼 것이고 120억 원에 거래되면 비싼 것이다. 원가법은 어떤 상품의 원가에 적정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짜장면을 한 그릇 만드는 원가가 6,000원일 때 1,000원 이익을 붙여 7,000원에 판다. 이때 이익을 하나도 붙이지 않고 6,000원이나 그 이하 가격에 팔면 싼 가격이고 이익을 6,000원 붙여 12,000원에 팔면 비싼 가격이다. 시장평균법은 다른 상품들과 유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다. 동네 치킨집에서 보통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판다면 이 가격이 기준이 된다. 다른 가게들이 2만 원에 파는데 어떤 한 가게가 2만 5천 원에 판매한다면 비싼 가격이고 15,000원에 판매한다면 싼 가격이다. 이외에도 가격 산정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식투자법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주가수익 비율, 주가순자산 비율, 세전이자 지급전이익 등도 주식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들이다. 그런데 언급한 어떤 기준에서도 기존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싸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이익에 비해 싼 가격, 장부 가격에 비해 싼 가격, 다른 기업과 비교해 싼 가격 등으로는 평가하지만 그냥 주식이 과거 가격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싸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 5만 원에 거래되던 주식이 3만 원이 되면 싸다고 생각해 구매 버튼을 바로 누른다.
하지만 찬찬히 다시 생각해보면 5만 원은 너무 비싼 가격이었고 3만 원은 그냥 비싼 가격일 수 있다. 이때는 가격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5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 지금 3만 원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보통 가격이 될 때까지 점점 더 내려갈 것이다. 5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이 됐다고 해서 싸다고 느끼는 건 인지 오류다. 비싸다, 싸다고 하는 것은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 가격이다. 투자자는 먼저 투자 상품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적정 가격과 현재 시장 가격을 비교해 싸다, 비싸다를 말해야 한다. 그냥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건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다. 투자가 어렵고 복잡한 건 적정 가격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주식 등 투자 상품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어느 것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각각의 방법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투자자는 여러 방법 중 자기 나름대로 적정 가격을 산정할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PER이든 PBR이든 이익이든 성장률이든 자산이든 기술력이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해당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가격이 내려가면 싸졌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인지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싸게 사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사기의 어려움 때문이다. 주식이 굉장히 싸면 사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싸도 못 산다. 대다수 사람은 주식이 굉장히 싸졌을 때 그 주식을 살 돈이 없다. 부동산이 굉장히 싸졌을 때도 마찬가지다. 싸다는 건 아는데 살 돈이 없다. 투자에서 지식, 정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무리 지식, 정보, 지혜가 있어도 투자 자금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 1930년대 미국 주식이 90% 폭락한 대공황 시기 변호사였던 벤저민 로스가 쓴 책 대공황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주식이 굉장히 싸다. 이건 기회다. 지금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주식을 사지 못한다. 주식을 살 돈이 없다.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져 가격이 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다. 살 돈이 없었던 것이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적재는 사람이 1997년 외환위기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부자가 됐다. 종합주가지수가 200대까지 떨어진 외환위기 때 주식을 대량 매수해 대기업으로 올라선 투자사도 있고 주가가 반토막난 2008년에도 많은 사람이 큰 수익을 올렸다. 그럼 당시 이들만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고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현명한 사람들일까? 다른 대다수 사람은 주가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그럴 리 있나? 2020년 코로나19 때만 해도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떨어졌는데 투자자로서 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싸다는 건 알지만 살 돈이 없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이미 폭락한 다른 투자 상품에 돈이 묶여 있었고 여유 자금이 조금 있는 사람은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이미 다 사버린 상태였다. 정말 폭락했을 때는 살 돈이 없었던 것이다. 1997년, 2008년, 2020년 대폭락 때 큰돈을 버니는 폭락한 시장이 반등하리라는 걸 예측한 현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 문제는 폭락한 가격에 투자 상품을 살 돈이 있느냐였다. 돈이 있는 사람은 큰 수익을 얻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손가락을 깨물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냥 기존의 큰 손해가 반등으로 회복되는 것만 위안으로 삼았을 뿐이다.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기본 방법인 싸게 사기를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싸다는 기준이 뭔지 판단하는 게 어렵고
또 설령 싸다는 걸 알아도 살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비싼지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고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한다.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면 싸고 가격이 오르면 비싸다는 식의 인지 오류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쌀 때 살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실제로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게 싼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건 각자 자기 가치관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 싸고 비싼지 정하는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항상 현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 투자자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은 이 두 가지일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서 가져왔다. 우리가 돈이 많기를 바라는 건 돈 자체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돈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원하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거나 원하는 걸 사거나 돈으로 사회적 지위를 올리거나 등등 뭔가 목적이 있어서 돈을 원한다. 즉, 돈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돈을 좋아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된다. 대신 돈에 대한 지식은 많아야 한다. 하지만 돈과 애착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돈을 많이 알고 이용하는 것, 그럴 때라야 돈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다. 돈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아니, 돈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돈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또 돈이 사람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등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돈을 잘 이용해서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돈에 대해 큰 애착은 없이 객관적인 지식을 늘리는 것, 그것이 돈을 잘 활용하는 전제 조건이다. 이 책은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이나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다. 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행동경제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돈이 우리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돈이 가진 상징적 힘에 주목해서 단순한 화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돈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왜 가난할수록 아이를 부자 학교에 보내야 할까? 1억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고 다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같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통해 돈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돈과 행복의 관계, 돈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돈에 대한 마음 그릇을 키우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책을 통해 돈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